저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생태 환경의 변화나 생명체의 변이, 진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생태계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무관심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대자연일 수도 있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TV 속에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자연이라는 거는 파란색, 초록색 이런 어떤 선명한 색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접하는 실질적 생태계, 실질적 자연은 보도블록 옆에 낑겨 있는 뭐 나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르고 있는 펫들, 그야말로 뭐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비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접했던 자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제 그 사이에서의 갭이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바라기라는 꽃을 처음 본 게 언제였나 생각을 해보면 실제 본 거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해바라기라는 꽃을 알고 있었고, 너무나 당당하게 해를 바라보는 노란색 예쁜 키가 큰 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 꽃을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노랗지도 않았고, 키가 컸지만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었고, 그 갭이 굉장히 크지는 않았지만 신기했던 경험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해바라기를 굉장히 아름다운 예쁜 꽃이라고 생각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 가지고 있던 그 해바라기의 이미지는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옷에 원피스에 그려져 있던 어떤 패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자연을 좋아해, 뭐 난 바다를 좋아해 하는 표현하는 이런 자연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자연인 것일까? 그게 정말 간단하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 대학교 때 작업을 보면 굉장히 뭐 토마토, 뭐 곤충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은 하는데, 어떤 등장 소재 요소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작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부분들이 강했어요. 그 당시엔 더더욱.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한테는 작업이라는 게 저 자신을 조금 이해를 하고, 저 자신을 그 작업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어떤 사회와의 소통, 남과의 소통,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조금 이해해보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금 상징성이 강한 또는 은유성이 강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끌고 올 수 있었던 계기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대학원을 미국 보스턴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보통은 미국 유학을 가면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큰 대도시, 그야말로 미술 쪽으로 대도시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보스턴이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되었고 가게 되었는데,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이제 그 도시 자체가 의학이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메디컬 박물관이라든가 뭐 사이언스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사실 미술 전시가 아닌 그 외의 전시나 뭐 MIT나 이런 이렇게 기술 쪽 어떤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랩 같은 데도 많이 가볼 수 있는 기회들을 우연하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생겨서,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일반적인 자연 어떤 생태계를 빗대어서 말하는 어떤 제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리서치 베이스의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갤러리나 미술관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 역사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공부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그 영향이 적지 않게 제 작업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드로잉 작업 같은 경우는 저는 대부분의 많은 드로잉들이 굉장히 정물화 기반을 많이 하고 있어요.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에서 어떤 구도라고 할까요? 그 정물화가 가지는 힘에서 굉장히 영감을 받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제 스스로는. 중세 미술부터 해서 이제 가장 제가 미술사죠. 서양 미술사 중에서 좋아했던 파트였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것이 신을 위한 예술이었다면 인간을 위한 예술로 이제 다가오는 그 첫 계기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드러내게 된 게 정물화인 것 같았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사과, 우리가 맨날 먹는 뭐 생선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되었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들, 그 꽃이라든가 사계절의 꽃을 한 꽃병 안에 꽂음으로써 그 사계절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가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물화에 대한 그 흥미를 느꼈고 이 부분을 어떤 제 작업에 드로잉 기반으로 드로잉 작업으로 가지고 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 주 재료는 사실 흔히 구할 수 있는 종이랑 펜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는 저에게는 뭐 작업적인 의미도 있고 작가로서의 의미도 있어요. 제 작업 속에서는 사실 작업이 조금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페인팅을 보고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느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그 앞에 서서 뭐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조금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는 두 번째 작업을 같은 작업을 두 번째 봤을 때 그전엔 이 부분을 못 봤던 것 같던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조금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시각들이 조금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글을 굉장히 글 쓰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림을 그릴 때에는 뭔가 제가 개인적인 만족감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 또는 남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나 글은 언제나 항상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하고 느꼈고 글이 줄 수 있는 또 그 매력 그냥 시간을 끌고 그 시간 동안 이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 힘이 조금 제 작업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게 이제 처음 펜을 잡게 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저와 맞는 매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점점 제 자신을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스타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에 익숙해하고 자연스러워하고 잘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종이와 펜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유학생으로서 이동도 굉장히 잦았고 꼭 이렇게 뭐 유학생으로서 미국,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도 저는 뭐 많이 사실 움직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종이, 펜은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미국 공항 갈 때도 이렇게 화통에 이렇게 종이를 항상 말아서 가지고 펜이랑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작업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동할 때마다 이제 쬐끔 그려서 사실 마지막 끝에서 액자하는 곳을 전시하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전시하기로 했으면 시작은 어디였을지 몰라도 어쨌든 끝은 거기서 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사실 종이를 가지고 다닌 지가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볼펜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볼펜이라는 게 지울 수 없는 장점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장점이 있어서 제 실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작업을 하면 밑바탕을 그리지 않고 해요. 그래서 근데 물론 구상은 해요. 미리 어떤 뭐 리서치한 그 이미지들 그리고 어떤 걸로 그리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밑바탕 없이 즉각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작업할 때 제 작업이 양면성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주제가 어떤 거든 또는 재료가 어떤 거든 간에 그리고 제가 뭐 평면 작업도 하고 입체 작업도 설치 작업도 하는데 그 언제나 제가 제 어떤 미적 기준이라고 할까요? 가지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양면성.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또는 아름다운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또는 그 양면을 가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장식미술을 많이 도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전시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전시 전까지는 작업실에서는 드로잉과 저 둘만의 어떤 대화였다면 이제 전시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공간까지 생각해야 되는 어떤 좀 더 큰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종이, 펜, 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간이라는 걸 같이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지 공간에 작업을 걸지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뭐 현재도 그렇지만 아주 정말 멋진 큰 미술관들도 많았지만 저한테 항상 영감을 주었던 곳들은 되게 오래된 미술관, 박물관, 아니면 뭐 박물관이라고 부르기까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작은 컬렉션들이 모여져 있는 어떤 집들, 대저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벽지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구들 이런 장식미술들이 주는 매력이 굉장히 컸고 그때 그 관심으로 이제 조금 장식미술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장식이라는 게 처음에는 어떤 흠을 감추는 걸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도자기도 완벽하게 만든 도자기였으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인데 만들면서 어그러진 도자기라든가 아니면 사용하면서 이가 나간 도자기 뭐 오래되면서 갈라진 벽 이런 틈을 메꾸기 위해 그려지는 게 장식이었고 패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식 미술의 시작 그리고 패턴의 시작들이 제 작업에 조금 있었으면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 작업 속에 등장하는 많은 어떤 동식물들이 인간의 관점,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와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계기가 최근 The Desire to be Desired라는 전시를 준비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많은 자료 수집을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인간 관점에서 찾아지고 인간 관점으로 쓰여진 저 역시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진화론적 관점에 있어서 동식물의 관점에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발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고려를 해보게 됐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어떤 동식물들을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꽃은 그 아름다움이나 향기, 그리고 뭐 사과나 과일 같은 경우는 달콤한 것, 이런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면 유혹해서 살아남고 있는 동식물들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저는 그 분재라든가 선인장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사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그랗고 빨간 달콤한 사과가 시작이 아니었더라고요. 사과는 처음에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떫고 작고 뭐 이렇게 재배가 되어지지 않는 사과였다가 재배가 되어지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가 만들어졌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인간이 재배하게 된 게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과라는 식물 안에 들어있는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같은 개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게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개체를 인간이 골라서 재배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달콤한 사과들, 그리고 다양한 사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건데, 그 어떤 역사를 읽으면서 거꾸로 이 다양한 사과 종 중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사과 종이 있고 없어진 사과가 있고, 또는 사과가 아닌 다른 종들도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살아남은 그 식물들, 그 동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을 적응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입맛을 유혹하고 달콤한 걸로 지배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싶게 만드는, 재배하고 싶게 만들어서 그들도 살아남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진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단순히 사과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늑대와 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로서 자주 드는 얘기긴 한데, 그 종 자체의 시작은 같았으나 멸종위기 동물로서 우리가 늑대를 우위시하지만 사실 살아남아서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거는 개거든요. 그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개가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체수로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진화한다는 그 개념이 결국에는 가장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개체인 건데, 그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극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작업했던 시리즈였어요. 저는 이렇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자연과 인간이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진 않지만 그 안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호작용들, 그리고 그 힘의 텐션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한 진화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결국 한 단어, 그러니까 desire,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살아남기 위한 욕망.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힘이 세져야 되고, 또는 좀 더 영특해져야 되고, 좀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다양한 방법을 찾게 만드는 게 그 욕망이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의 입장에서도, 그 생태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연을 신격화해서, 그러니까 신으로 모시고 있을 당시에 시작된 문화 중에 하나가 분재라든가, 그러니까 원래 있던 나무를 작게 미니어처화 시켜서 키우는 분재라든가, 물고기를 담아서 키우는 어항, 이런 문화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제 가치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주변에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자연들은 다 이렇게 문화화된 자연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최근 작업에는 문화화됐다는 코드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그 신격화되어 있던 자연을 소유하고자 했던 마음이라든가 이런 큰 마음이 아니더라도 나의 그냥 단순한 불안감이나 친밀감을 위해서 하는 소소한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욕망을 채우고 있는 문화화되어 있는 자연의 요소들을 작업에서 조금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